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최근 교제폭력, 교제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 발생한 사건은 교제폭력을 당한 여성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지 불과 10분 만에 살해당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당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커지면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승객수가 줄고 요금이 8년째 동결되면서 마을버스 운행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서울 지역의 경우 마을버스 운행 횟수가 최대 37%나 줄어든 자치구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마을버스에 176억 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마을버스 업계는 서울시의 지원이 지난해보다 더 적은 수준이라며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죠. 서울시도 오는 8월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정책만으로 충분한 걸까요? 마을버스는 소위 말초 단위의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고지대 같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주로 다니면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에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거나 고령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마을버스 정책을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가운데 부산 지역 정치권에선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버스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물론 찬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겠지만 마을버스 기사들이 저임금 문제로 하나 둘 직장을 떠나고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미봉책이 아닌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졌는데 결국 폐기됐어요. 네,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은 법안 부결 및 폐기가 이걸로 두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에 붙였는데요. 이 안건은 재석 289명에 찬성 178명, 반대 107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제적 과반수 출석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건인데요. 이 재의결 안건은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서 의사일정으로 상정이 됐는데 다만 본표결에서 재석 3분의 2선을 넘지 못하면서 그 부결 및 폐기가 됐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뭐 재의결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유감을 표명했네요. 네, 김 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부결된 직후 밝힌 입장에서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제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마주 앉아 간호사 처우 개선과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해소, 의대 정원 확대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재투표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야는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뭐 앞서 이 그 본회의 표결 전후로 뭐 여야 간의 신경전 설전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뭐 민주당에서는 박강원 원내대표가 오후 의원총회 때 이 간호법은 정쟁과 무관하고 정쟁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민생 법안이라며 간호법은 선진국형 공공의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그 기존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윤재욱 원내대표가 아침 원내대책 회의 때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면서 간호법은 직역 사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간호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간호협회는 오늘 회견에서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면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 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간호협회 회장, 그러니까 김연경 회장은 그 회장이 내가 총선 활동을 선도할 것이라면서 더는 후배 간호사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병원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병원협회는 병원인 모두가 직종 간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데 온 힘을 쏟을 때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안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부결은 당연한 결과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국회 재표결에서 결국은 이제 법안이 폐기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상황인데 지금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이 더 있죠. 네, 지금 민주당이 강행 추진 의사를 밝혀서 지금 이게 통과될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이 몇 개 더 있는데요. 네. 이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넓혀서 이른바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있고요. 그리고 방송문화진흥의 이사를 국회, 시청자위원회, 미디어학회, 직능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한 방송 3법 개정안, 또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취업 이후 소득이 생길 때까지 면제하는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등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이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요. 네,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 입장을 확고하게 굳혀가고 있는데요. 예. 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이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이 법사위에 넘어가서 법사위가 심의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넘겨야 되는데 네. 이 법사위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기존 상임위에서 이걸 다시 가져가서 바로 본회의로 올렸다면서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 전날 전주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본회의의 두 법안, 그러니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올라오는 시기를 보고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기도 했고요. 네. 또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 때 이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국민 입장에서 막아야 될 법이라면 대통령께 제2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헌재 권한쟁의 심판 또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 뭐 국회에서 하는 필리버스터 등등 거의 모든 수단을 지금 동원하는 뭐 그런 양상입니다. 노조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는 기조하고도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절차상으로 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기는 한 겁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에 계류가 돼 있는데 심사하는데 상임위에서 다시 재의결을 했을 때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회법상에는 이제 그런 절차가 이제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그 법사위가 상임위를 거쳐서 법사위로 올라갔을 네. 때 이게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하지 않았을 때 네. 이거를 원상임위에서 이 과반 이상의
그 표결로 이거를 본회의에 바로 직회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의견 충돌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뭐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법사위가 심사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심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게 여야 간의 어떤 협상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결국 정치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시간이 좀 끌리고 이제 한쪽 그 여야 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바로 본회의로 보내는 것이 뭐 적합하느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민주당 출신이지만 김진표 의장도 앞서도 이 몇 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사정이 좀 종합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있는 사이에 또 강행 처리하는 것도 참 애매한 상황이고, 하여튼 좀 복잡하네요, 상황이. 근데 여야는 오늘 그 21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를 이끌 7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는데 과방위원장 1명만 뽑았어요.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일부 국회 상임위원장 선거, 그러니까 한 명의 상임위원장 선거가 이뤄졌는데요.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었던 장제원 의원이 오늘 재석 282명에 찬성 173명으로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이건 지난해 7월 여야가 행안위원장 그리고 과방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한 데 따른 절차였는데요. 다만 오늘을 이제 장제원 위원장 외에 행정안전위원장과 또 예결특위 그리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이제 민주당 몫으로 이제 남겨진 6개 위원회 위원장을 원래 오늘 선출할 예정이었는데 네. 이게 다음 회의로 미뤄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여러 의원들이 국민이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상임위원장 추천안을 좀 더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면서 오늘은 저희 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장 후보에 대해선 국회 선출 과정은 진행하지 않고 당내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뭐 안 뽑겠다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 근데 지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직,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 이른바 뭐 줄여서 산업위 또는 뭐 산중이라고도 하는데 산자위라고도 하고요. 이 산자위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건석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니까 좀 이제 약간 민주당의 골칫거리였는데 네. 이 원래 민주당 몫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 산자위원장 자리가 민주당 몫인 만큼 또 이제 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뭐 방탄에 활용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윤 의원에게 좋을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제 설득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윤 위원장이 이거를 수용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제 그 후임으로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김경엽 의원이 거론이 됐는데 네.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그러네요. 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아까 이제 김한규 원내대변인 설명한 지금 여러 이제 그 여러 의원들이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혁신과 쇄신을 기대하는데 이제 기존의 어떤 다선 의원 또는 뭐 장관이나 원내대표를 지낸 이 다선 의원들이 맞는 것이 맞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아마 이런 사정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네요.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전당대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보고됐네요. 네, 오늘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됐고요. 이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지금 구속된 뭐 강래구 씨라는 분과 그 구속 그 전에 이제 통화를 했다 뭐 이런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있기도 했는데요. 네. 이성만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서 검찰은 제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한 언론 인터뷰를 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하면 구속하지 않고 방어권을 행사하면 구속해야 하느냐 이렇게 항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관석 의원도 검찰의 부당한 야당 탄압과 정치 수사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은 언제 표결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한 아마 6월 첫 번째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지금 예상으로는 다음 달 12일에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지금 그 예상이 돼 있어서 예. 그때 아마 표결이 붙여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투표 한다는 거죠? 뭐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런 분위기인 그렇게 자유투표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은 것 같고요. 네. 뭐 오늘 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였으니까 보호하자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 이 방탄 정당 이미지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당내에 있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부결표를 던지기가 좀 쉽지는 않은 분위기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보이네요. 네, 아시다시피 인사에 대한 표결은 원래 무기명 투표로 예, 하기 그렇죠. 때문에 뭐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뭐 어쨌든 그 결과를 보고 좀 분석을 한번 해볼 가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들어갔을 때 30여 표가 뭐 선상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가 네. 나왔었잖아요. 기자들도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뭐 아무도 예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어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문화방송 기자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경찰은 MBC 보도국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원들과 2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철수하기도 했는데요. 이 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아침 9시께 그러니까 MBC 기자 임모 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서 임 씨의 휴대전화 그리고 한 장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수사관들을 보내서 지난 4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제출 자료 관련 전자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네. 경찰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서 이 한 장관의 개인정보 자료가 유출, 유통된 구체적 경로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오늘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임 씨의 소속 부서, 그러니까 임 기자의 소속 부서 사무실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 시작이라면서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고 대치를 했는데 결국 대치 끝에 MBC 측 협조로 임 씨의 사무실 책상을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네. 압수 대상이 없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오후 1시 반께 철수를 했습니다. 지금 개인정보 자료라고 하는 뭐 되게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인사청문회 자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인사청문회 자료로 제출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원래 그 공직 후보자가 어떤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 예. 국회에 이제 자기 인사청문 관련해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그다음에 자기 기초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위장 전입 같은 이제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초본을 그 본인과 이제 가족들의 초본을 제출을 하는데요. 네. 오늘 이제 개인정보 유출은 뭐 유출이 됐다고 한 이제 개인정보라는 것은 이 초본 자료가 이 MBC 기자를 통해서 뭐 타사 기자 그 다음에 뭐 서울 뭐 강서구 의회 뭐 성호라는 사람 관련 예. 그 이제 그 어떤 그 기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이게 유출이 됐다 이제 이런 내용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자한테 그게 넘어갔고 기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그러니까 사실 넘어갔다고 표현하기도 사실 좀 그런 게 원래 그 인사청문회를 하면 기자들이 그 국회에 제출된 그 인사청문 인사청문 요청서 그 내용을 기자들이 사실 다 그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그걸 토대로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전입 얘기도 나오고 그런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MBC 기자가 입수한 과정이나 그것이 뭐 타사 기자에게 간 과정, 뭐 구체적인 거는 이제 경찰 수사나 뭐 이렇게 더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기자에게 이것이 흘러간 것이 어떤 위법이 있는지 그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관례에 비춰봐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게 기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갔다. 이제 이 부분은 좀 뭐 아마 좀 어떤 이례적인 부분이 있다면 아마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디까지 혐의를 봐야 될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야당에서는 지금 언론 탄압 아니냐 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한동훈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 야당에서 보복성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자신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자신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는 방어권 행사 굉장히 잘하던데 그렇지 않던가요? 검은육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거는 뭐 탄압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랬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고 나니까 자신과 관련돼 있는 일에 대해서는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뭐 개의치 않고 수사를 하네요. 뭐 이 사건 관련해서는 아무튼 뭐 경찰에서 결국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겠지만 뭐 지금 이제 MBC 임모 기자의 뭐 혐의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범죄 도지는 불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어떤 것인지 좀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넘겼다고 하는 이른바 타사 기자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불법이나 범죄 정황이 있는지 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뭐 만약에 이게 범죄 그 MBC 기자의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이제 불법이 될 가능성이라면 이 타사 기자라는 사람이 일반인에게 이 정보를 말하자면 좀 부적절하게 넘길 것을 이미 예상이 되거나 그걸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뭐 그랬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기자 윤리라든지 뭐 법으로도 아마 좀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글쎄요, 꼭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했어야 되나 이런 의문은 계속 드네요. 왜냐하면은 기자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미리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압수수색 이렇게 대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하여튼 의문이 좀 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관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이건 점점 커지고 있네요. 네, 지금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가 10명 이상이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지금 관측까지 나오면서 이게 예. 채용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성관이 내부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처장 등 이제 기존에 확인된 사례 외에 의심 사례가 추가로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성관이는 오늘 노태학 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 위원 회의를 열고 특혜 채용 등 최근 불거진 의혹 관련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내일 다시 공식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아울러 성관이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결국 사과를 했다고요? 네, 노태학 위원장은 최근 논란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오늘 오전 긴급위원회 회의 참석차 이제 선관위 과천청사를 방문한 그 자리에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는데요. 네. 이 송구스럽다, 또 위원회 입장을 내일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이냐 이런 질문에는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는데요. 예. 이미 이제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전수조사를 또 한다는 얘기는 이제 권익위와 합동조사 등을 통해서 이 조사 범위 또 강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노태학 위원장 뭐 국민의힘에서는 사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 네, 발표. 거치 관련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 네. 근데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제 선관위가 밝힌 것과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예. 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늘 이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선관위의 자녀 채용과 관련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이에 대해 채용비리 신고센터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권익위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고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했다면서 여기에 대한 선관위 입장을 내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오늘 또 언론에서 보도하기도 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들 지금 뭐 사퇴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당장 방통위원장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면직안을 그 오늘 오후 6시경에 이제 면직안 제거가 됐고요. 예. 뭐 앞서서 이제 앞선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름이 나왔던 뭐 전현희 권익위원장, 네. 그다음에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에 이어서 뭐 정현주 방통심의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지만 뭐 정부 여당으로부터 그 사퇴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현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에서 일부 방송이 편파 왜곡된 것이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위원장 면직안을 제거했어요. 네, 오늘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그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제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국과장, 심사위원장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동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다, 시끄러워지겠다 라면서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정성을 저버렸다. 또 이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조작 사실을 모르는 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렇게 면직 처분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건 검찰 수사 결과고요. 그렇죠. 아직 확정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상혁 위원장 반발하고 있네요. 네, 한 위원장도 이제 정확하게 같은 취지로 반발을 했는데요. 예. 이 변호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오늘 이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이 면직 부분은 공소 사실의 근거에 유죄로 확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법률가 입장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어서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와 효력 정지 신청까지 병행할 것이라면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3월 29일 이 서울 북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는데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던 바가 있습니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하면 보통 한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이나 2주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 거죠? 가처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에 가처분을 해서 인용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26일이었었죠.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입은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받고 나온 지 불과 10분 만에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경기 안산시와 서울 마포구에서도 교제폭력과 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건지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연휴 3일 동안 교제폭력 사건만 3건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수면 위에 드러나는 게 3건이고, 저는 저희 일상생활에서 교제폭력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26일 날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서울 검천구에서 살인사건, 또 27일 날은 마포구에서 연인을 납치했고, 28일은 안산에서 이제 연인을 또 살해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는데요. 교제폭력이라는 게 그 당사자에 따라서 범죄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반대편에 대한 보복 심리, 반대편에 대한 즉계심, 그런 어떤 공격성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예. 첫 서두에 말씀드리면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입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종래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 폭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폭행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꼭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시요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이 교제폭력과 관련해서 1년에 어느 정도 교제폭력 사건이 발생하는지 통계를 집계하시는 게 있습니까? 사실 저희 이제 선임연구원 중에 홍영호 선임연구원께서 이거를 데이트 폭력을 굉장히 깊게 들여다 보셨는데, 네. 저도 이제 관계 그 선임연구위원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봤지만, 교제폭력이라고 해석을 특별하게 우리나라 안에서 따로 잡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스토킹이면 스토킹으로 우리가 범죄를 특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가정폭력이면 가정폭력으로 범죄가 있으니까 그 범죄 코드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있는 교제폭력은 폭행이에요. 그냥 폭행인데 폭행 안에서 이게 교제폭력이라고 따로 카테고리를 잡아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얼마만큼 데이트 폭력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성이라 그러죠. 만남의 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행. 저는 지금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저녁도 기분 좋게 저녁에 밥 먹다가 순간적인 어떤 감정의 트러블로 분명히 욕설이 나온다든가 손찌검이 있다든가, 그런 데이트 폭력은 수많은 데이트 폭력이 존재한다. 다만 그 데이트 폭력을 국가가 찾아가지 못할 따름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금천구에서 네네. 발생한 사건, 이 경찰 네네. 조사를 같이 받고 난 다음에 네. 가해 남성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네네. 이제 피해 여성을 그 다음에 풀어줬잖아요. 네. 그 가해 남성이 기다리고 있다가 10분 만에 지금 살해를 그렇죠. 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 사건은 어떻게 보고 보십니까? 저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나고,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할까라고 진짜 뼈 때리는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법제와 경찰이 했는 행동을 보면 경찰한테 우리가 이럴 때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경찰한테 우리가 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려면 스토킹 행위가 돼야 되고 그게 범죄가 돼야 돼요. 예. 스토킹 행위가 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무엇인가를 행동해야 되고 그게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계속적 반복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물론 다른 패널들께서는 그걸 가정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로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가해자가 따라왔다든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어떤 그 행동을 했다면 그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경찰은 스토킹으로 그 행위를 의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행위가 보이지 않는 점이 있거든요. 그는 피해자가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뭐 피해자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네. 피해자가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 스토킹에 해당되어야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을 적용하려면 가정폭력은 결혼했거나 결혼해서 혼인이 해소됐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혼이라는 거는 혼인의 실체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혼인 신고만 안 하고 쉽게 말하면 아이를 출생했다든가 그다음에 가족의 공동생활비를 같이 낸다든가 그다음에 시댁과 친정을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혼인 신고 이외의 모든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제라는 개념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가정폭력도 적용할 수 없었다. 그러면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 두 가지 이 스토킹 처벌법과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 사이에 사각지대가 동거라든가 교제폭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사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이나 사실상 관계성에서 만들어진 폭력이라는 건 똑같은데 왜 교제폭력은 지금까지 입법이 안 되었을까? 그리고 이미 국회에는 수많은 입법들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회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을까에 네. 대해서는 좀 국회도 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가 이 문제를 얘기하다가 이제 조금 더 얘기가 더 많이 진행된 측면이 있는데요. 네네네. 위험도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위험도를 평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면서요. 그거 있습니다. 예, 예, 그게 그거를 매우 높음, 낮음, 뭐 없음 이렇게 5단계로 돼. 거기에서 높지 않다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네. 살해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가해자를 먼저 풀어줬느냐. 네네. 오히려 피해자를 먼저 풀어줘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하면 가해자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는 없었던 거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그거야 이제 뭐 각 아청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여성 청소년계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의 어떤 개별적인 경찰관의 문제일 것 같은데 첫 번째 제가 앵커님한테 말씀 올리고 싶은 거는 예. 우리가 어떤 척도 평가를 할 때 부정적인 척도에 대해서 예상할 때 강력하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가해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가해자에게 분명히 폭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위험성 있는 것보다 조금 낮게 척도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그러면 예. 우리가 매우 높은 단계에 왔다 할지라도 과연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사실 없어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예. 매우 높음으로 나왔다고 해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구속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높음으로 봤을 때 경찰 쪽에서 할 수 있는 일, 즉 수사 당국에서는 피해자에게 이런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당신에게 우리가 보호 조치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지만 경찰이 만들어 놓은 예규가 있습니다. 훈령이 있는데 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28조 29조에 보면 그 피해자에게 경찰은 6가지 조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특정 시설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신변 보호를 할 수 있고 CCTV를 장착해 줄 수 있고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임시 보호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네. 마지막 한 가지가 그의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 등이라는 광범위한 예시 조항이 있는데 예. 그 조항을 이야기를 해요. 그 예. 피해자한테. 예. 그럼 피해자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낮음이라도 이 사람이 혹시나 당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경찰은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 그게 뭐 나에게는 그렇게 특별하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듯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을 예. 왜 피해자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는 관계성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양가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감정. 예.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추억이 있었던 사람이고 현재는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추억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첫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해자의 성격에 따라서 이 교제폭력은 엄청난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극단적인 살인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국가는 이러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큰 웅변을 해줘야 됩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으니 당신에게 국가는 6가지의 조치를 취해줍니다. 반드시 이 조치, 적어도 가해자의 쿨링 피어리드 감정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반드시 이러한 보호 조치를 받는 게 그 피해자의 권리고 네네.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해줄 의무가 있으니 이거를 받는 걸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우리 유스야에서 이야기하듯이 많은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꼭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예. 이게 신청도 가능하지만 법조문에는 직권으로도 가능해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네.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해줄 수는 있어요. 다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과연 국가가 직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아침과 저녁에 출퇴근에게 뭐 당신의 신변 보호를 해주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사실상 저도 물음표가 되는 거죠.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경찰관이 아침에 따라가고 저녁에 와서 다시 네네. 따라간다. 자칫 스토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문상 명확한데 과연 현실적으로 경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이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는 어렵겠지만 네네.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거는 필요하죠. 예,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매뉴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렇죠. 법조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조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 법은 그걸 의율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그렇죠. 사이에 특별법으로도 갈 수 그럼 없고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가정폭력도. 됩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는 교수님들은 이게 어떻게 가자는 굉장히 유토피아적 이상향을 지향하시지만 저희같이 형사정책을 당장 오늘 시행해야 될 사람은 지금에도 현실적으로 현존하고 명백한 그러니까 교제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사람을 일단 보호해야 되잖아요. 예.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동거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네. 그 동거를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은 가정을 보호하자는 의미가 강하지만 예. 거기에 가정폭력 대상자의 혼인이 해소된 사람도 포함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혼했는 사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이혼한 사람도 가정폭력에 포함을 시켜요. 예. 그러면 교제폭력이라는 넓은 개념 속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동거라는 원포인트 개정을 해서 네. 이 가정폭력의 대상에 동거 대상자도 포함된다고 보면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에서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네. 동거를 하면 피해자가 오늘 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집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면 돌아가는 거를 안 돌아가게 해야 폭력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임시 숙소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토킹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만남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가정폭력의 동거는 그 폭력을 한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되니까 적어도 동거라는 개념 속은 반드시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의 원포인트 개정으로 국회가 오늘이라도 개정해서 내일이라도 통과시켜야 된다. 제가 일본의 국가에 대한 비교법적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일본보다 전 대한민국이 훨씬 더 법치로 이렇게 선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 가정폭력 안에 동거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동거를 했거나 동거에서 해소된 사람까지. 네네. 그래서 좀 그런 형태의 모습을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부에서도 필요하다면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안이라든가 여가부에서 이런 입법안을 좀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국회가 알겠습니다. 잠들어 있으면 관계 부처에서라도 깨어서 이런 어떤 법들은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법 개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법 개정을 하더라도 네. 경찰 입장에서 아까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이거는 네네. 지금 상황으로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그래서 생각이 제가 아까 드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혹시 앵커님 공익신고를 하면 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기본법이 있어요. 이 법이. 네네. 그런데 아까 제가 앵커님한테 말씀 올릴 때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시청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좀 칭을 쓰는 걸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앵커께 말을 했는 바와 같이 제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경찰청 훈령이에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예. 경찰청 내부에서만 움직이는 법이지 이게 국민의 대외적인 기속력을 만드는 법
법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저는 예.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법규를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피해자분들한테 당신의 권리라고 말을 해줘야지. 아. 당신이 이걸 받는 게 당신의 필요한 권리고 국가는 이걸 해줘야 되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네네. 당신은 이걸 받는데 한치의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국가가 해주는 게 우리가 필요한 행위인 것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걸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경찰이나 법무부에서 좀 이렇게 홍보 활동도 하고 지금 우리 유수야 같이 많은 알겠습니다. 어떤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연휴가 껴있는 주간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언급량이 일단 줄어들고 정치가 가장 꼴찌로 나오는 주간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연휴가 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일반 우리 시민들분께서 정치 얘기하면 머리 정치 뉴스 아프다. 안 보고 다른 네. 거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좋아하는 IT 과학 분야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증가율이 높다기보다는 다 감소세인데 그나마 감소세가 덜해서 1등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래간만에 IT 뉴스가 1등을 했네요. 근데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의미 있는 뉴스이긴 해요. 예. 어떤 거냐면 반도체 분야에 엔비디아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온 겁니다. 네네. 이제 엔비디아가 원래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만드는 회사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붐에 이제 휩싸여서 뭐 다양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는 뭐 챗GPT나 뭐 여러 가지 생성형 인공지능도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GPU 칩을 기반으로 다 계산이 된 거다 보니까 이른바 뭐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이렇게 금광이 있는 골드러시 시절에 돈 버는 회사가 청바지 회사다 뭐 이렇게 봤을 때 네. 엔비디아가 약간 요즘에 그 AI의 그 골드러시의 좀 청바지 회사 같은 회사거든요. 네. 청바지 장사 같은 회사.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실적이 기대됐었는데 예. 실제로 1분기 실적이 나왔더니 예. 많은 사람들의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실제 이제 1분기에만 매출 우리 돈으로 9조 5,300억 와, 정도. 예. 그러니까 월가 전망치보다 10% 이상 높았고요. 예. 특히 이제 또 2분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14조 5,800억 수준의 매출을 다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그럼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뭐 거의 뭐 하루에 그 종가보다 한 35% 정도 뛰는 뭐 이런 모습들까지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이제 제재한 중국 정부도 예. 엔비디아는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정확하게 엔비디아는 이제 지금 CEO는 대만계 이제 미국인이라고 해서 젠슨 황이 하고 있지만 회사 자체는 미국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있으니까 당연히 중국에서도 미국 걸 안 쓰려고는 하는데 이 엔비디아 거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수준으로 이게 상당히 크고 있고요. 이게 좀 역사적 스코어인 게 실제로 역대 미국 기업이 하루 시가총액에서 증가한 그러니까 하루 만에 얼마큼 시가총액이 증가했는가라고 하는 순위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순위에서 이번에 5월 25일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급증한 게 지금까지 중에 3위였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역대 미국 기업에서의 시가총액 증가분이. 이제 그만큼이나 상당히 뜨거웠고요. 뭐 그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전반적인 생성형 AI 열풍 때문인지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가도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네. 이제 뭐 7만 전자 회복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그 AI 중에서도 챗 GPT 같은 이른바 생성형 AI 시장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시장이 커가면서 향후 반도체 시장이 어디까지 확산될 것이냐 또 엔비디아나 아니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런 AI 반도체에서 어떤 회사가 계속적으로 주도권을 끌고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과 관련된 많은 댓글이 달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전망 믿고 있다가 네. 갑자기 엔비디아 때문에 무슨 반도체 주식이 막 뛰어가지고 진작에 사둘 걸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IT 분야에서 또 키워드가 하나 더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이러고 있는데 이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참 우리나라를 특히나 머리 아프게 하는 키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갈등 국면이 경제 전쟁으로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네.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을 놓고 지금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 반도체 기술과 장비 수출을 금지하자 중국은 이제 안보 심사 결과를 이유로 마이크론을 제재한 것인데요. 네. 이제 마이크론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 내에서도 지금 D램 점유율이 14.5%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이은 3위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크론 반도체 사용 금지라고 하는 중국의 제재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근데 네. 미국 이제 반도체 사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럼 이제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D램은 14.5%가 비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삼성과 SK에게 이러한 이제 비는 D램을 좀 이제 우리한테 줘라라고 하는 일종의 러브콜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삼성, SK 빈자리 채우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압박을 공식화하고 있는 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미국에 가서 그렇게 투자하는데 또 딴 데 가서 팔지도 말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 애매하고 좀 피곤한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지금 지역별 반도체 수출 비중을 보면 스마트폰용 반도체가 미국의 9.1% 나가고 중국의 9%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고 서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7.7% 중국의 5.1%니까 중국을 놓을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근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계속 거의 뭐 양작태기를 하라는 압박을 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기자 칼럼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이 한 24% 이상 줄었는데 미국이 중국 수출은 한 2%밖에 안 줄어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정작 싸우는 사람들은 별로 뭐 수출도 줄지 않고 그냥 오히려 교육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만 중간에 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오히려 손해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걱정되네요.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 드린 대로 그 엔비디아와 그리고 또 대만의 TSMC가 상당히 요즘 끈끈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더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참 고민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기도 합니다. 관계 좋아지는 건 좋은데 실속은 하나도 못 차리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자, 2위 주제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2위 주제는요. 연예 카테고리에서 영화 분야에서 나왔고요. 키워드는 둘리입니다. 이제 40살이 둘리가 됐어요, 벌써. 네. 이제 개봉 26년 만에 이제 새롭게 이제 다시 극장에 귀환한 이제 얼음별 대모험 리마스터링이 개봉되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마케팅 포인트나 아니면 SNS에서 또 이 둘리가 돌기 시작하면 오히려 최근에 화제가 되는 게 둘리보다 고길동입니다.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소위 SNS에서는 고길동의 마음을 이해하면 이제 비로소 어른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흥미로운 거는 이번에 김수정 감독님이 어쨌든 아기고울육룡 둘리의 김수정 감독님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인터뷰 내용에서 이런 이제 사람들이 고길동에 대한 반응이 이런데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어른인 고길동에 공감하기보다는 둘리를 좋아했던 어린 마음으로 돌아가서 둘리와 고길동을 동시에 품을 수 있길 바란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침을 하셨어요. 갑자기 저도 이제 울컥해서 요즘에 제가 고길동이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와닿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족끼리 같이 볼 수 있는 참 좋은 다시 영화가 개봉했는데 약간 이제 그 지금 한국의 애니메이션 시장에 대해서 꼬집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놀랐던 건데요. 어쨌든 그 아기공룡 둘리가 처음에 얼음별 대모험이라고 하는 게 96년도에 한국 영화에 이제 등장했을 때 네. 영화관에서도 관객 동원 4위였다고 해요. 그런데 손익분기점 맞추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빚을 져가지고 네. 오랫동안 빚을 갚아느라고 이제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 애니메이션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좀 시장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이제 꼽은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슈퍼 마리오라든지 슬램덩크 예. 결국은 미국과 일본의 IP라고 하잖아요. 이런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꾸준히 성장하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이제 좀 한국 영화 관련돼서 또 다른 키워드가 결국 OTT에 대한 시선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리남, 카지노, 뭐 택배기사 이런 최근에 이른바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OTT에서 뜨겁게 되고 있는 영화들의 대부분 드라마의 제일 특징점이
실제로 이런 걸 하신 분들이 영화만 연출하셨던 감독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화만 연출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넷플릭스 같은 이런 OTT로 돌아선 것 자체가 과연 이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시장의 파이가 어딘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들도 SNS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고민이 큰 것 같아요. 관객 수도 많이 줄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요. 자, 3위 주제는요? 3위 주제는 생활 분야에서 나왔고요. 여행 레저 분야의 키워드는 연휴입니다. 연휴가 지속이 됐었죠. 근데 이제 비가 왔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휴 마지막 날에 이제 비 와도 안에만 있을 수 없었던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곳들에서 인파가 북적거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뉴스가 나왔던 것이고요. 뭐 전주 한옥마을에도 상당히 인파가 몰리거나 혹은 이제 그 강원도의 4대 명산 이제 국립공원에만 연휴 3일 동안 4만 7천 명이 모이면서 훈풍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날씨가 좀 빨리 더워졌잖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온라인에서도 이런 바캉스룩이나 뭐 아니면 쇼핑몰, 뭐 수영복, 캐리어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7, 8월에 많이 팔려야 되는데 5, 6월부터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제주도가 좀 상대적으로 비싸서 외국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최근에 나왔는데 연휴 내내 좀 즐거운 소식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많은 비와 침수, 붕괴가 또 잇따르기도 해서 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연휴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위 주제는요? 4위 주제는 사회 분야 법조 영역에서 나왔고요. 고 장자연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2009년에 사망하신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전 소속사 대표인 김모 씨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월을 최근에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증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한 것인데요.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 지나간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좀 다시 판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나왔었던 많은 사람들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SNS에서 관심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스포츠 분야이고요. 축구 영역의 이제 16강이라고 하는 키워드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 기분 좋게 하고 있는 소식인데 한국의 이제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지금 16강에 진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3차전 같은 경우에 감비아 0대0으로 비겼는데 저도 봤는데 약간 아슬아슬하고 불안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 축구 왜냐하면 많은 일군들을 쉬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6강이 이제 진출을 확정 지었고요. 다음 달 2일 8강 티켓을 두고 이제 단판 승부를 하게 되는데 좋은 결과들을 이제 바라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은요. 네. U20 축구 보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끝까지. 요즘 힘도 많이 빠지는데 축구로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이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 내륙과 경남 북서 내륙에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까지 전남 남부와 경남 서부 남해안에 5에서 10, 아침까지 제주도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정체 전선은 모레 다시 제주도와 남해안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광주 18도 등 전국이 12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6도 등 전국이 20에서 28도로 모레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바깥 먼바다는 새벽부터,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는 오후부터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안개 끼겠고 제주도 해안은 너울성 파도 밀려오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2.1도, 습도 60%,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어린 시절 소똥구리를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제가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어린 시절 시골 외가댁 외양간 근처나 낮에 소를 풀어놓던 산 근처 떼기밭에서 소똥구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자연상 때 소똥구리를 직접 본 마지막 세대일지도 모르겠는데요. 1970년대 이후 소똥구리가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방목하던 소를 축사해서 키우기 시작하고 농약 사용이 늘어난 데다 소에게 구충제를 먹이기 시작하면서 신압으로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몽골에서 소똥구리를 들여와 방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충남 태안군이 다음 달 중에 국내 최대 해안 사구인 신두리 사구 풀밭에 소 5마리를 방사할 예정인데요. 그 목적이 소똥구리의 먹이가 되는 소똥을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태안군 원북면 일대에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왕소똥구리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역시 200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안군은 2020년부터 소똥구리 복원을 위해 국내에서 비교적 흔한 제주에서 채집한 뿔소똥구리를 방사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경북 영양군에 있는 국립생태원의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는 2019년 몽골에서 들여온 소똥구리를 증식하고 보급하기 위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소똥구리는 과거 국내에서 서식했던 소똥구리와 유전적으로 같은 종이라고 합니다. 연구팀은 소똥구리가 겨울잠을 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김치냉장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소똥구리가 충분한 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결과는 성공이었는데요. 2019년 10월 동면에 들어간 소똥구리가 2020년 4월 중순부터 하나 둘씩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태안군은 올해도 6월 중에 신두리 사구에 소를 방사한 후 뿔소똥구리를 풀어놔 생태 변화를 지속해서 관찰하고요. 내년부터는 생태원이 증식한 소똥구리도 방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사라지면 다시 복원하는 일이 이리도 어려운가 싶기도 한데요. 어린 시절 반딧불이를 보던 그 추억과 함께 소똥구리를 빨리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Once upon a time you dressed so fine, threw the bumps of dime in your prime.
people call, say beware doll, you're bound to fall. You thought they were all kidding you. You used to laugh about everybody that was hanging out. Now you don't talk so loud. Now you don't seem so proud about having to be scrounging your next meal. How does it feel? How does it feel to be without a home? Like a complete unknown, like a rolling stone. Oh, you've gone to the finest school, all right, Miss Lonely, but you know you only used to get juiced in it. Nobody's ever taught you how to live out on the street, and now you're gonna have to get used to it. You say you never compromise with a mystery tramp, but now you realize he's not selling any alibis as you stare into the vacuum of his eyes and say, do you want to make a deal? How does it feel? How does it feel to be on your own with no direction home? A complete unknown, like a rolling stone. Ah, you never turned around to see the frowns on the jugglers and the clowns when they all did tricks for you. Never understood that it ain't no good. You shouldn't let other people get your kicks for you. You used to ride on a chrome horse with your diplomat, who carried on his shoulder a Siamese cat. Ain't it hard when you discover that he really wasn't where it's at? After he took from you everything he could steal. How does it feel? How does it feel to have you on your own with no direction home, like a complete unknown, like a rolling stone? Ah, princess on the steeple and all the pretty people, they're all drinking, thinking that they got it made, exchanging all precious gifts. But you better take your diamond ring, you better pawn it, babe. You used to be so amused at Napoleon in rags and the language that he used. Go to him now, he calls you, you can't refuse. When you ain't got nothing, you got nothing to lose. You're invisible now, you got no secrets to conceal. How does it feel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 들으셨습니다. 밥 딜런 노래는 그냥 듣기만 해도 시골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김성환의 시사야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 의견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소똥구리에 대한 기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못 보셨어도 한 번쯤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신영아님, 소똥구리가 사라진 원인을 들어보니 잘 적응해낼지 걱정되지만 한 번도 못 본 소똥구리가 동글동글 소똥을 굴리는 모습 보고 싶네요. 살기 힘들지 않기를,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이렇게 조그맣게 경단처럼 굴리는데요. 얘가 약간 물구나무서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굴려요. 되게 신기해 보입니다. 저도 그 신기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4352님, 생태보전에 버금가는 생태보건은 우리 지구를 보존하고 되살리는 지름길입니다. 다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봅시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황성균님께서 어릴 때 쇠똥구리라고 배웠었는데 소똥구리로 바뀌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 질문 보고 급히 국립국어원에 들어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요. 아직도 역시 쇠똥구리와 소똥구리 두 개 다 표준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소똥구리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포털 검색이나 이런 데 보면 소똥구리라고 하는 검색으로 학명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 보니까요. 근데 쇠똥구리도 역시 표준어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똥구리 보고 싶네요. 근데 사라졌다고 하니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1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지금 잠깐 노래 나가고 있는 사이에 깜짝 놀랐어요. 저 소똥구리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소가 있는 집에서 자랐으니까요. 보신 적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 집에는 소, 닭, 돼지 다 있었습니다. 토끼도 있었습니다. 많이 보셨다고 해가지고. 네. 거의 마지막 세대이실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소식으로 들어가 볼까요? 괌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귀국하고 있네요. 네. 11편으로 이제 괌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에 오늘까지 입국할 수 있는 인원은 2,500명 정도였습니다. 네. 지금 태풍 마와르로 괌 국제공항이 폐쇄가 됐다가 어제 오후에 재개가 됐는데요.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거의 2,400여 명이 무사히 귀국이 됐습니다. 항공기가 11편이 투입이 됐는데 오후 5시 15분부터 일부 항공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까지 6편, 내일 새벽까지 5편이 돌아올 예정인데요. 네. 모두 다 2,700명 정도를 태울 수 있으니까 괌 현지에 남아있는 900여 명의 한국인들도 대부분 내일까지 내일 정도면 다 들어올 수 있겠다. 귀국이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괌 공항을 재개하면서 이제 그 비행편도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내일까지 대부분은 한국 땅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또 이렇게 우리 보통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 된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네. 그렇게 서로 많이 도움을 주고 의지하고 그랬다면서요? 네. 어제 저희 잠깐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돌아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교민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신 듯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오신 분이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사실 한국에서는 벌어지기 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평생에 이런 고생은 처음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단수에다가 전기가 끊겼기 때문에 또 아픈 친구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생수병 하나로 한 명이 하루에 씻을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버티고 녹물을 걸러서 드시기도 하고 막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민들이 참 많이 도움을 주셔서 서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이런 훈훈한 미담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고립되어 있는 동안에 한인회부들이 많이 도와주셨대요.
불고기와 밥을 해서 무료로 나눠 주시기도 하고 또 호텔과 마트를 오가는 차량도 운영을 해주셨답니다. 네. 심지어 한 한인식당에서 준비해간 현금이 다 떨어졌다라고 사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실 수 있잖아요. 카드도 제대로 안 될 그렇죠. 테니까. 네. 괜찮으니까 그냥 식사하고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도 그런 글들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는데요. 괌 여행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카페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아기 키우는 엄마로 너무 뭉클하던데 14개월 아기가 열이 나서 도움받은 엄마예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글을 남기면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아기가 열이 나니까 글을 올렸더니 댓글이 30-40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방에서 혼자 울었다. 다들 너무 힘드신 상황인데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혼자 있는데 다가오셔서 아기 안고 있으니까 해열제가 있냐. 없으면 방에 있으니 가져다 주겠다는 어머니도 너무 감사하고 흔쾌히 약을 주시면서 같은 아기 키우는 부모라는 말을 해주셔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타지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건 역시 한국인이 최고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두세 시간이면 지나가겠지 했던 태풍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무서웠는데 네. 전산이 안 돼서 식당들이 현금만 받으니까 아이들 끼니 챙기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네. 그런데 두세 끼 정도는 컵라면으로 먹고 그다음에 단수에 현금까지 없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괌과 지옥을 합친 괌옥에 있을 때 예. 한국에 계신 분들과 오픈 채팅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갖고 있는 물건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민분이 그러셨대요. 집에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와서 씻고 가라는 글을 올려주셔서 거기 가서 씻고 도움을 받은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지금 한인 교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 네. 세계에 뭐 없는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예. 큰 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좀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서 응급실을 못 찾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응급실 병원으로 가는 2시간 동안 헤매다가 사망한 너무 가슴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새벽 0시 28분에 용인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네. 보행을 하시던 70대 노인분이 후진하던 자동차에 크게 치여서 다쳤다는 119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네. 구급대는 10분 만에 출동을 했어요. 근데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당시에 11군데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거점병원이 있었는데 거점병원에 전화를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곳을 네네. 출발을 했는데 달리면서 전화를 했더니 네.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위를 넓혀서 받아줄 수 있는 대형 병원이 있는 데를 계속 전화를 했는데 네. 경기 화성, 제가 아까 용인에서 사고가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경기 화성, 성남, 안양 근처에 11군데 전화를 했어요. 10군데는 병상이 부족해서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고 한 곳은 연락을 받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중소형 병원으로 차를 돌려서 1차 처치라도 우선 받아야 되니까 40분 동안 1차 처치를 하는 동안에 갈 수 있는 병원을 계속 수소문을 했는데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환자를 받겠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그런데 날씨가 안 좋아서 날씨가 허락했다면 헬기를 띄울 수도 있었는데 헬기를 못 띄우고 70km가 넘는 거리를 응급처치 그러니까요. 1차만 받은 70대 노인을 싣고 구급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도착하기 15분 전에 심정지가 왔어요. 2시 46분에 사고는 0시 28분에 났고 새벽 2시 46분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 18분이었는데 사고 직후에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때 치료만 받았다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근처에 전화했던 병원들의 경우에는 다 거절당했는데 외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가 취재를 해봤더니 외상외과 전문의가 안 계신다. 다발성 외상 환자니까 외상센터로 가야 된다. 또 중증 환자를 전담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바이탈이나 이런 것이 안 좋은 상태에서 차라리 근거리 병원으로 가서 빠른 조치를 하면 어떻겠냐. 또 어떤 병원은 병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병원에 의사도 없고 병상도 없었다라는 이유를 댄 건데요. 그래도 지금 응급의료 체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인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치료가 환자를 가능하다는 받겠다. 예. 답변을 받을 정도까지 돼야 되나. 이 거리가 얼만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일부 병원들에게 보조금 지급 중단과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때는 대구에서 17세 학생이 4층 건물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그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5km 안에 병원 응급실이 7군데나 있었대요. 네. 4분 만에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을 했고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가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가 필요해 본다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3km 떨어진 경북대보육원 응급실을 이송했는데 2시간 후에 다시 달서구 종합병원으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에서 설명한 이유는 다른 외상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병상이 부족하다. 다른 외상 환자 수술을 시작했다. 신경외과 의료진이 지금 학회로 출장을 갔다. 그래서 없다라는 이유들로 환자 수용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방이어서 응급실이 부족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6일에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5살 어린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호흡이 가빠져서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을 찾았지만 네.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했는데요. 또 다른 병원을 수소문하는데 5번째 병원에서 입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료를 시작했고 급성 폐쇄성 후두염 진단을 받은 뒤에 치료한 후에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는데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네. 응급실에 다시 연락을 했더니 입원 없이 진료만 가능하다고 했고 진료를 받기 위해서 그거라도 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이 어린이가 쓰러졌고 긴급 이송이 됐습니다만 응급실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더 그러네요. 뭐 이게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 네. 이렇게 많은 병원에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 환자를 그럼 의사가 모자란 겁니까? 아니면 병원이 모자란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까? 전 답답하네요. 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밤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레가 출몰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 벌레 네. 정체가 밝혀졌어요. 예, 송도의 아파트에서 때로 혹파리가 출몰을 한 겁니다. 그런데 15년 전에 인천 송도에서도 같이 아주 많은 양의 혹파리가 나왔었는데 같은 종류인 나무곰팡이 혹파리입니다. 유정자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 아파트에서 출연 경로를 통해서 출연 경로를 찾기 위해 설왕설래를 하고 있던 중에 신고가 돼서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혹파리 종은 나무곰팡이 혹파리가 유일한데요. 네. 대부분 신축 아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 혹파리라는 별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분포 기록을 보면 처음에 인도에서 제일 먼저 발견이 됐고요. 네.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퍼지게 됐는데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에 인천에서 발생한 적이 있었고요. 2011년, 12년, 14년, 15년, 16년, 18년, 2021년에도 혹파리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4월, 5월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예. 재작년에는 2021년에는 경기도 용인시를 비롯해 3월 말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신축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까? 가구가 주 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이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곰팡이 혹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무곰팡이를 먹고 사는 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붙박이장이 있는 네. 신축한 아파트에서 주로 나오는 게 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가구로 가공하기 전에 원재료부터 아마 그때 알이나 유충이나 번데기 상태로 머무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외국에서 나무를 수입할 때? 네. 예. 그러니까 가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 혹파리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의 재료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내부에 혹파리가 살고 있다가 성충이 되면서 가구 틈 사이로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인데 우리나라의 붙박이장 시공이 파티클 보드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 아파트 특성상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자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닷가에서도 주로 발견이 된다. 지금까지 발견된 위치를 보면 네. 인천이나 여수 뭐 이런 데가 포함돼 있어서 그런데요. 근데 그거는 그 지역들의 그냥 우연이지
바닷가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이건 별로 아니라고 관계가 얘기를 없다. 하더라고요. 예. 이 혹파리의 경우에는 한 1에서 2mm 정도 되고요. 너무 작으니까 호흡기를 통해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아, 그래요? 이 혹파리가 비염, 천식,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각종 감염증도 유발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요. 특히나 많이 발견되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붙박이장, 네. 싱크대, 팬트리 같은 수납 공간입니다. 요 안에 유충이 부화를 하는데 이 혹파리가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박멸하기가 어렵고요. 붙박이로 된 가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곰팡이를 먹고 자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 곰팡이가 잘 자랄 수 있는데 먹이가 풍성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혹파리들이 많이 번식을 할 수 있고 일부 논문에 따르면 이게 이제 알에서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네. 그 성충 안에 알이 자라고 있는 경우가 있대요. 예. 그러면 성충을 다 박멸을 해야 예. 얘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박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약간 혐오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 호흡기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신축 아파트에서 이런 게 벌레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하자보수 해줘야 되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대대적으로 이제 방역을 해야 되는 건가? 예, 그래서 지금 이 외래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인도, 중국 이런 경로로 지금 들어온 상황인데 그래서 요거를 박멸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겠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새 아파트라고 하면은 시공사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네. 근데 뭐 지금 벌레 지난번에 우리 또 뭐 개미, 팅커벨이요. 예, 동양 하루살이. 그것도 알고 보니까 뭐 바퀴벌레 일종이고 왜 이렇게 벌레 때문에 이렇게 골치를 썩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서울시도 지금 그런 거죠? 모기가요. 빨간 집 모기가 언제쯤 발견이 되면 뉴스가 보통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빨간 집 모기가 3월 13일 날 처음 모기가 활동했다라고 하는 게 기록이 됐는데 작년보다 빨라요. 작년이 3월 15일, 재작년 3월 21일이니까 개체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빨간 집모기가 5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채집된 걸 보면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보이고 있어서 모기 소탕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충, 유인, 살충기가 있어요. 화약약품 없이 비파장을 통해서 유인을 한 다음에 살충하는 친환경 장치인데 네네. 각 지역별로 지금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요. 모기 보안관이 활동을 한대요. 네. 다양한 연령대로 이 모기 보안관 분들이 계시는데 방역 차량이 접근이 어려운 자리가 있잖아요. 주택가, 소공원 같은 방역 사각지대에 네. 모기 방제를 실시하고 이 팅커벨이라고 불리는 동양 하루살이도 때를 지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5, 6월에 나타나고 한강변에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출몰을 하니까 빛을 따라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건 아닌데요. 너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해충 퇴치기를 통해서 가동해가지고 지금 이게 그 방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참 어렵네요. 그렇게 말인데 이것도 뭐 기후 변화하고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이 또 온도가 겁이 높아지면 좀 하고요. 빨리 출몰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사람은 바이러스 때문에 예. 뭐 그동안에 한 3년 넘게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다시 또 벌레 때문에 또 이래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하여튼 좀 걱정이 되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학교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잔해를 맞아서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휴일 출근 중에 중학교 건물 낙하물에 횡사할 뻔했어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사무실 가던 길에 서대문구에 있는 모 중학교 인자 보행로에 뭐가 쿵 하고 떨어지고 조금 있다가 뜨끔해서 보니까 학교 건물 외관 처마 같은 데서 콘크리트가 떨어진데 크기가 꽤 컸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머리가 아팠는데 둘러보니까 주변에 콘크리트 잔해가 널려 있었고요. 이 상황을 좀 알아보니까 이 녹슨 철근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아마 건물 외벽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주 좁은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좁다는 건 이걸 피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모자를 쓰고 있으셨대요, 이분이. 네. 그래서 맞은 부위가 얼얼하긴 한데 많이 찢어지거나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에 이분이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았거나 심하게 다쳤을 가능성들도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 측에서 뭐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합의를 여기서는 이제 요 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대책을 좀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시설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보면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거리에 이 녹슨 철근이 있었다는 건 시설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서동영 의원이 작년에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실제로 준공이 40년이 넘는 건물이 지금 사립학교 기준으로 19.37%거든요. 공립학교는 더 많아요. 30%가 넘으니까 대책을 좀 세워야 되고 하인리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일이 자꾸 그렇죠. 발생할 때 큰 사고의 전조일 경우가 많으니까 이럴 때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월 진해 군항제에서 뭐 바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잖아요. 최근 다른 지역 축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 모양이죠. 네, 일본인 유튜버 유이뽕이 전남 여행기를 담은 영상을 올렸는데 한평 나비대 축제 현장을 갔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본인이 이제 규칙을 세운 거예요. 8,000원 정도만 쓰면서 움직이는 걸로. 네. 그러니까 노점 다니면서 이제 가격을 물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갯고동 한 컵이 5,000원, 돼지 바비큐가 4만 원. 그러면 이제 8,000원이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어묵 한 그릇이 10,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상인한테 5,000원치만 팔면 안 되냐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는 그렇게는 안 판다. 그래서 끝내는 한국 물가가 진짜냐라고 물으면서 번데기 한 컵에 4,000원, 소세지 한 개가 4,000원. 그래서 배를 채웠답니다. 근데 이분만 얘기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묵 10,000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고, 그럼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되냐. 뭐 이런 한숨 섞인 비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밤차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문화재청이 최근 한양의 수도 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양 수도 성곽은 한양 도성과 북한산성 그리고 탕춘대성 이렇게 세 개의 대규모 성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연산군의 유흥시설로 알려진 탕춘대를 세계유산 후보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선 탕춘대가 어떤 시설이었는지, 왜 유네스코 세계유산감으로 평가받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된 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국내 절차죠. 그래서 너도나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면 각 지자체별로 하면은 그 무질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에서 교통정리에 나선 건데 네. 등재 선정 후보가 되었다는 것은 국내 절차를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후보로 선정되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이게 선발됐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월드컵 대회에 출전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비유가 딱 적절하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예비평가 신청서를 이제 유네스코에 제출하면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연산군의 유흥시설이었던 탕춘대가 여기에 끼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탕춘대 성이라기보다는 탕춘대가 그렇다라는 건데요. 네. 이 탕춘대는 중종 반정 때 연산군이 시녀들과 질타하게 놀았던 문제적 장소로 지목된 곳입니다. 그래서 네. 반정이 일어난 후에 연산군을 폐위한 이유를 설명한 교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폐주, 연산군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폐주는 큰 정자를 지어서 밤낮으로 시녀들과 놀았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삼각산 밑에 장의사동의 탕춘대였고 창경궁 안에 있는 서청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의사동은 어디예요? 그 세검정 초등학교 지금 지금의 세검정 초등학교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세검정 근처라고 보면 되고요. 네. 이 탕춘대 기사, 이게 중종 반정이 일어나기 한 8개월 전에 1506년 1월 27일자에 처음 보이게 되는데 연산군 일기에 보이는데요. 예. 연산군이 창의문 밖에 탕춘대를 봉우리 위에 세웠다. 이 봉우리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보면. 봉우리 밑에는 좌우로 흐르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가로질러 가지고 돌기둥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언덕을 따라서 긴 회랑을 짓고 모두 청기화를 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운 색채가 빛났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탕춘대가 청와대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결이었으니까 청와대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청와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만큼 화려했다. 굉장히 화려했을 것 같아요. 청결 쭉 이었으니까. 그렇죠. 그 시절에 청교화를 이을 건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화려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뭐 완공이 된 기념으로 해서 연산군이 의정부 6조 대관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뭐 거기 보면 이른봄의 흥치를 즐기면서 술자리를 베풀었다라는 기사가 보이는데 7월 2일자 1506년 7월 2일자 뭐 실록을 보면 되게 수상한 기사가 보이는데 네. 뭐라 그러냐면 연산군이 탕춘대에서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와서 언명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례에 출입하는 기녀들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누설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라고 아주 언명을 내리는 기사가 보입니다.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입단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뭔 일이냐? 이 비밀이 안 지켜지죠. 그래서 그렇죠. 입단속이 언명을 내린 지 불과 닷새 만에 이제 연산군 일기 누설이 되는데 7월 7일자입니다. 뭐라고 썼냐면 왕이 말 1000피를 들여서 흥청을 싣고 탕춘대로 가서 그 나인 즉 그 오품 이하의 궁녀인데 그 궁녀와 길가에서 간음했다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남네요. 남죠. 네, 진짜 무서워요. 무섭네요. 비밀은 원래 더 얘기하고 싶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 흥청망청의 고사성어 네. 그 흥청의 맞습니다. 뜻하고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흥청이라는 거는 이 전국에 파견된 채용사, 이 채용사라는 말도 참 웃기는데 꽃을 따는 사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각 고을에서 선발한다 여인들을 뽑는 사람을 꽃을 따는 사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채용사라고 했는데요. 그 여인들을 뽑아서 서울로 올라온다. 그 서울로 뽑혀 올라온 사람들을 은평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고 네. 그중에 궁중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흥청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연산군이 그 흥청 때문에 망했다라고 해서 흥청망청 소리가 나온 거고 그 실록 기록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연산군인 탕춘대를 조성해서 흥청들과 놀면서 궁중 나인을 간음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소문내지 마라라고 실록 기사에 썼고 닷새 만에 그게 누설이 되고 그런 거죠. 연산군 뭐 불이 폭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좀 너무 심하긴 했네요. 그렇죠. 폭군이죠. 네. 폭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신증 동국 여지승란을 보면 연산군인 탕춘대에 돌구유 구유라고 해갖고 무슨 예수님이 뭐 태어난 걸 구유라고 하는데 그런 네. 의미가 아니라 이 석조를 만들고 궁녀들과 음란한 짓을 벌였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중종 반중의 주무자들이 연산군의 음란 행위를 뭐 반증의 주요 명분으로 꼽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경해 보였겠어요. 당시 시대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럼 탕춘대는 철거된 거예요? 네, 뭐 연산군처럼 황홀무도한 장소로는 쓰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경치가 워낙 좋은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정자를 쳤겠죠. 그래서 뭐 훗날 학문이 깊고 점잖은 체면의 문인, 그다음에 뭐 유학자 이런 사람들이 또 탕춘대 절경에 빠져가지고 앞다퉈서 뭐 시와 뭐 문장을 남겼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남인의 영수고 조선 후기의 정계와 사상계를 이끌어갔던 그 미수 허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맑은 물과 흰 돌이 사랑스러워서 시내 돌리를 천천히 걸어서 탕춘대 올랐는데 정오의 햇살이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따사로운 봄풀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라고 읊었고 유명한 다산 정약용 이분은 또 바쁜 업무 때문에 외출하지 못했던 그런 동갑내기 친구한테 네. 놀린 겸 약 올리는 그런 편지를 보내는데요. 야, 비온 뒤에 탕춘대 아래 폭포수가 이렇게 한창인데 너와 함께 훨훨 날아서 이게 함께 구경해야 되는데 구경할 수 없는 것이 애석하구나 하고서 이렇게 약 올리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막 가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 정도예요.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쯤일까요? 북악산과 삼각산 사이에 있으니까 굉장히 뭐 절경이겠죠. 지금 뭐 거기에 뭐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건물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절경했겠죠. 그리고 이 도성에서 창의문만 넘으면 그 지금의 자원만 넘으면 바로 갈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 김세렘이라는 그 동명 그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친구들하고 탕춘대에서 번개 미팅도 하고 그랬다라고 하면 번개 모임도 가졌는데 그냥 친구들 만나서 야 우리
말 달려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탕춘대 시 가자. 웃으면서 네. 뭐 말 달려서 가고 뭐 이랬던 데가 이제 탕춘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명각의 거두죠. 정제두 이분도 탕춘대에 흠뻑 빠져서 굉장히 절묘한 그런 시를 남깁니다. 물은 탕춘대를 싸고 왼쪽으로 두 골짜기를 끼고 흐른다. 돌이라 물은 골골이 울며 흐르고 모래라 물은 맑고 깨끗하다. 정말로 산간의 절경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봐도 운율이 아주 있는 그런 또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탕춘대라고 이름 붙인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 연산군이 왜 하고 많은 이름 중에 탕춘대라고 했는지는 설왕설래 잘 모릅니다. 다만 그래요? 이 정제두의 탕춘대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북악산과 삼각산 사이에 우뚝한 언덕 같은 게 있는데 위가 넓고 평평하니까 탕춘대라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탕이라는 말이 넓다, 뭐 헝걸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가 좀 있는데 그런데 탕자에는 또 방탕하다, 방종하다라는 예.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 이 또 봄춘자는 이 봄이라는 뜻과 함께 정욕 이런 뜻이 또 뭐 있거든요. 심상치 않은 이름이죠. 아, 근데 설마 아무리 그래도 한나라 임금인데 여기 방탕하게 즐길 만한 장소야? 그래서 탕춘대라고 이름 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거기에 한 표를 던지는데요. 네. 그렇게 짓진 않았겠죠. 네. 다만 어감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에 영조 임금이 탕춘의 의미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군대를 훈련시키는 그 장소로 이렇게 훈련장을 마련하면서 연용대로 개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영조가 뭐냐면 내가 탕춘을 연용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연산군이 함부로 음탕한 짓을 저지를 때 이름이 뭐 탕춘대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네. 본 뜻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연산군이 방탕하게 즐긴 봄날 뭐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한 게 아닌가 그런 것이 연상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역사 얘기로 보면 아, 이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 유네스코 유산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진짜 세계유산감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 탕춘대 부근에 세운 성이 탕춘대 성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 탕춘대 성을 쌓을 때 이 조선의 상황은 사실 녹록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자호란 때 여실히 입증되었잖아요. 강화도하고 남한산성이 더 이상 임금의 도피처가 될 수 없다라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임금이 강화도로 도망가기도 전에 이 청나라 8기군이 쏜살같이 남하하는 바람에 도망갈까 봐 남하하는 바람에 강화도로 가면 사실 청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군이 원래 없는 인종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럴까 봐 잽싸게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하려다가 그것도 못 피해가지고 네. 바로 이제 갔다가 강화도로 갈랬다가 못 가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양쪽 다 갇히는 상황이 돼버린 그래서 거잖아요. 이제 그 남한산성으로 갔다가 결국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45일 만인가요? 46일 만에 항복을 했는데 그리고 내부 사정도 안 좋았던 게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6, 18세기 전 세계를 강타한 소빙하기가 있었거든요. 네. 조선에도 불어닥쳤는데 그 냉해, 가뭄, 홍수, 전염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했거든요. 뭐 민심이 흉흉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갖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네. 거기 보면은 요승 여한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미륵의 세상이 온다라는 해괴한 소문도 퍼뜨리고 그 유명한 장길산 또 출몰했고 그다음에 예. 정시성이 국왕이 된다라는 요사스러운 설도 들리고 그리고 떼강도 명화적이라고 해서 밤에 막 불을 막 이렇게 비치고 다닌다 그래서 그리고 떼강도 짓을 한다 그래서 명화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떼강도가 전국에 출몰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전쟁도 전쟁이지만 내부 반란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그 사실 뭐 전쟁이든 반란이든 별난이 일어나면 네. 되게 큰일 나는 거다. 왜냐하면 또 17, 18세기 들어서 서울로 인구 집중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1648년에 10만 명 정도가 이제 서울의 인구였다고 하는데 네. 1717년 23만 명으로 급증을 합니다. 그 실록을 보면은 인구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예. 해마다 이렇게 보면은 인구 조사 몇 호다. 그리고 몇 명이다라는 게 단수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단명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그 당시에 그 실록 기사라는 게 대단하다는 걸 느끼는데 그만큼 뭐 한 70년 만에 뭐 10만에서 23만 명이 급증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대동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서울로 들어오는 세국의 물류량이 크게 늘고 그래서 상업도시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유민들이 발생을 하고 무작정 상경하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네. 이럴 때 23만 명이나 되고 막 그러는데 별난이라도 일어나면 임금이 도성을 비우러 도망간다? 그러면 그 나머지 서울 백성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럼 뭐 백성들을 고스란히 적군한테 그냥 내주는 거잖아요. 도망갈 곳도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네.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강화도도 갈 수 없고 뭐 남한산성도 갈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1700년 초부터 이 수도 방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그 상황과 관련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 논쟁은 어떤 논쟁으로 되냐면 이 삼각산, 그러니까 북한산에 산성을 쌓아서 유사시에 그곳에서 싸워야 된다라는 북한산성 축조파하고 아니다, 그냥 도성을 지켜야 된다, 한양도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도성 사수론 여기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그럼 임금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줬습니까? 숙종은 북한산성 축조론자였는데요. 이 숙종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백성인 도성민들을 버리고 멀리 갈 수가 없는 형세가 이제 됐다. 도성은 그렇지만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백성들하고 함께 북한산성으로 들어가서 지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란이 일어나면 임금과 백성 모두가 배후에 북한산성에 들어가서 최후황전을 벌이겠다, 뭐 이런 입장을 펼치는 건데 이것은 청야전술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적이 오면 어디로 막 의주나 뭐 이런 데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수성 전략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고구려 때도 그랬다고. 고구려가 이제 그 전략전술 핑계 청야전술이라고 해서 모든 식량들 다 가져다가 산성으로 들어가서 한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쳐들어온 그 중국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겨울 되고 이러면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도로 물러나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청나라에서 봤듯이 청나라가 막 내려오고 그럴 때도 봤듯이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게 직접 막 오게 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오게 되면. 그래서 반대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뭐냐면 위급한 시기에 23만 명이나 되는 도성민이 어떻게 북한산성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좁다 너무 북한산성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이것은 종묘사직과 도성민들을 고스란히 적에게 그냥 내어주는 격이 된다. 차라리 도성을 수축하고 도성에서 지키는 게 낫다. 이런 논리가 이제 반대 논리가 있는 거죠. 근데 양쪽 다 일리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막 그거 가지고 막 논쟁이 팽팽한 거죠. 그래서 7, 8년간이나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결국 그 논쟁을 종식시킨 사람이 숙종이었는데 1711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여러분들 의견 수렴을 기다리다가 이미 적군이 강을 건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짜증을 내면서 안 되겠어, 빨리 뭐 산성의 축조를 빨리 해. 그래서 이제 최종 결정을 했는데 공사가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돼 갖고 1711년 4월부터 11월까지 불과 7개월 만에 백운대, 만경대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깎아지른 봉우리들을 연결한 총 둘레 11.6km의 산성이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빨리 이제 완성이 되죠. 그러면서 이 산성 밑에 평지에는 비상시에 대비해서 7만 석 규모의 군량 창고를 설치하는데 그것이 평창입니다. 그럼 지금의 평창동 그 평창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창동이 거기서 나왔는데, 근데 막상 보급 창고인 평창을 짓고 보니까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평창의 지세가 너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려가 생기니까 지금 봐도 인왕산이 있고 북한산이 있는데 그 사이 홍지문이 있잖아요. 그쪽이 좀 낮아요. 그쪽으로 이제 적이 들어오면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 뭐 이런 상황이어서 큰일이다 해서 이제 그 신료들 중에는 이게 탕춘대 거길 성을 쌓아야 된다. 그래야지 북한산도 지키고 도성도 지킬 수가 있다. 거기 낮으니까. 뭐 그런 이제 그 토성을 쌓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게 연산군 때 그냥 흥청망청 가서 놀던 데인데 어찌 보면. 근데 이게 갑자기 군사적 요충지가 돼버린 거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탕춘대성 축조론도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찬성론자들은 여기 탕춘대를 잃게 되면은 그 임금 유사시에 몸을 피할 북한산성 그리고 도성이 불통이 된다. 잘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성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고, 반대론자는 도성, 탕춘대성, 북한산성 이렇게 전선이 너무 길어지면 이거는 뭐 아무 죽도 없다, 안 된다.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고 온전히 보존되기가 어렵다. 너무 전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입장들을 굽히지가 않았죠. 근데 숙종은 북한산성을 찬성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탕춘대성도 지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했어요. 탕춘대성 지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40여일간 공사를 강행했는데 반대가 워낙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1719년 2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논쟁이 막 벌어진 걸 가지고 어떤 연구자가 이 찬반을 언급한 신료들을 57명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찬성이 25% 정도밖에 안 됐고 반대가 75%가 넘더라. 대다수가 반대했다라는 그런 그 연구 결과를 냈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이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그 숙종 입장에서 강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답답해하죠. 그래서 야, 내가 국가 대계를 따라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바닥에 그만두라니 이게 애들 장난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반대 여론이 대세가 되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여서 이 축조는 중단되고 말죠. 그러나 영조가 즉위한 다음에 4년 만에 2인자의 난이 일어나서 20만 명이 반란군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청주성이 함락이 되고 막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뒷골이 막 서늘해지잖아요. 영조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아니야 나는 도성을 지킬 거야 백성들하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한양도성을 40년이나 되는데 이걸 지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까스로 반란이 진압된 다음에 복귀를 해보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북한산성이 만약에 반란군한테 점령이 됐다 그러면 내가 죽었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그 두려움이 엄습을 해갖고 가슴을 막 쓸어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럼 도성사스론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얘기네요. 다소간 이제 논쟁이 없지 않았지만 영조는 이제 이게 보니까 2인전을 겪어보니까 북한산성도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또 탕춘대성도 쌓아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탕춘대성 축조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왜 탕춘대성을 잘 안 알려줬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이 1753년부터 쌓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가다 봐도 되고 그러는데 한양도성하고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탕춘대성이 한 전체 길이가 5.1km 돼요. 되게 길거든요. 아주 뚜렷하게 잘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 탕춘대에 이런 사연이 있는 줄 정말 몰랐네요. 이게 가보면 올라가면 우리가 뭐 북한산성만 알지만 이 탕춘대성도 한번 올라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숙종 같은 경우는 뭐 도성 창임은 그다음에 북한산성으로 통하는 구간과 도성민의 피랑길로 해서 이제 조성할 생각을 한 거지만 영조는 뭐 수도 방위를 위한 뭐 그렇게 해서 그 목금에 해당되는 곳에 뭐 쌓은 어떤 외곽성의 기능 이렇게 이제 중시를 한 건데요. 어쨌든 조선 왕조의 종묘 사직 그리고 도성민의 안위를 위해서 쌓은 성이 그 탕춘대 성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연산군의 황홀무도한 향기가 물씬 풍기는데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성의 어떤 그 담긴 어떤 그런 백성민을 생각하는 그런 임금들의 마음도 담겨 있다. 이런 파란만장한 역사가 담겨 있더라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사실 뭐 탕춘대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정자가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높은 그 지대에 있는데 그 지명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거기다가 청규화를 쌓았다면서요. 거기서 놀았다면서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역사라는 게 그게 다 돌고 돌고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세검정 쪽 넘어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여기 탕춘대라는 게 있었던 거구나. 한 번쯤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